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7단원, 지난번에 관리 방식까지, 우리 부동산 관리까지 받고, 자, 페이지 307페이지죠. 메가랜드 통합이론서, 페이지 307페이지, 임대차 활동부터 보죠. 임대차 활동. 학계론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깊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출제가 되니까 가르쳐 준 것만 암기하고 이해하면 충분하다. 자, 임대차 활동은 우리가 이제 임대부동산에 임대차 활동은 임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을 얘기하고, 이 3번에 보면 부동산 관리에 5가지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임대차 활동, 임대료 수집, 유지 활동, 보험 활동, 보고서 장부 처리 활동, 이렇게 5가지 나누는데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때 이제 임대차 활동할 때 임대료 수입 얻으려면 임대차 활동을 잘 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을 나눈다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좀 암기는 해야 돼요. 가끔 지문에 하나씩 한 번씩 등장해서 한 10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등장하는 지문이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거용. 주거용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유대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제 임차인을 구할 때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잘 어울려야지, 난 사람이 싫으니까 강아지만 좋아, 강아지만 30마리 키우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용의 임차인 선정할 때 유대성, 이웃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이제 임대차 계약 방식이 조임대차예요. 이 조자는 우리가 총수입을 조수입 이렇게 얘기하듯이 총소득, 조소득 이렇게 얘기할 때 총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임대료에 모두가 들어가 있다, 모두 들어있는 총임대료를 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임대료에 세금이라든지 재산세 또는 보험료, 유지보수비, 유지수선비 같은 게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주거용의 임차인들이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요? 임대인이 고쳐주겠지. 재산세를 낸다면 임대인이 내겠지. 화재보험 든다면 임대인이 내겠지. 이게 임대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임대차 계약을 조임대차라고 얘기하고, 자, 상업용은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니까 가능한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임차인이 좋다. 돈 벌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임차인이 좋다예요. 상가 임차인인데 돈 벌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돈을 못 벌면 상가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가능한 매상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자, 비율 임대차, 얘는 계산 문제로 좀 많이 나와요, 최근에. 자, 비율 임대차,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번 만큼 비율만큼 추가로 임대료를 더 낸다는 건데, 자, 비율 임대차에서 총 임대료는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와 돈을 더 많이 벌면 추가적으로 비율만큼 더 내야 되는 추가 임대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따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공업용은 적합해야 돼요. 공장에 임차인이, 만약에 임차인이 음료수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물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공장이면 어울리지 않는 거고,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공장이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 적합한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자,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는 거예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보험료를 포함한 임대를 받으려고 한다면, 임차인이 어떤 공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전혀 다를 거예요. 폭발물을 다루거나 또는 독극물을 다룬다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임대인이 다 알고서 임대료에 보험료까지 산정해서 다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는 임차인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순임대차예요. 1차, 2차, 3차 순임대차가 있는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어찌되거나 외워놔야 되는데 하나를 딱 외워두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외워야 될 것이 용도에 따라서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성질을 얘기하는데, 자, 효용성을 얘기할 때 주거용의 가장 중요한 만족을 주는 성질은 쾌적해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은 쾌적해야 되고 쾌적성이고, 상업용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이고,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산성.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외울 때 암기 코드를 보면, 주거용은 쾌적해서, 자, 조와 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조와 유. 그래서 주거용은 쾌적성이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고, 이 조자는 조임대차 얘기하는 거죠. 조임대차, 임대료에 모두 들어가 있는 총임대차. 유는
유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성. 그래서 하나 좀 외워놔서 주거용은 쾌적해서 좋아요, 주거용은 쾌적해서 좋아요 이렇게 암기해서 하나를 엮어놓으면 상업용은 돈 버는 거니까 가능한 매상을 올린다. 이걸 뭐 수익성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수익성이고 돈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비율만큼 추가로 더 낸다. 그래서 비율 임대차 이렇게 하나 외워두고 나머지는 공업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하나를 외워놔야 된다. 주거용은 쾌적해서 좋아요, 조임대차 유대성 이렇게 관련 지어서 하나 외워놓고 자 기출문제 한번 보죠. 22에 나왔던 거. 자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은 돈 버는 거니까 수익과 관련돼야 돼요. 그래서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매상고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맞고 자 비율 임대차는 상업용이죠. 상업용에서 주로 임대차 계약을 형성할 때는 비율 임대차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임대료는 추가 임대료죠. 자 비율 임대차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은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돈을 많이 벌면 비율만큼 더 내는 추가 임대료에 합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 나오면 비율 임대차. 우리 문제 지문에서 볼 때는 비율 나오면 비율 임대차. 자, 공업용 부동산은 주로 조임대차가 아니라 순임대차라고 나와야죠. 순임대차.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는 공순 이렇게 외웠어요. 공순.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암기도 없애버렸는데 공순 이렇게도 외웠는데 어쨌거나 조임대차는 주거용이죠. 주거용. 주거용은 쾌적해서 좋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관리자는 임차인에게 언제 얼마 임대를 납입해야 돼 주지킬 필요가 있고 임대료 손실보험이니까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임대료 손실보험이라 한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굳이 보험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자 2번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30회부터 3번 나왔어요. 3번 제법 많이 나온 계산 문제예요. 그 전에 거의 안 나왔다가 30회에 들어서 3번 나왔으니까 제법 많이 나온 계산 문제 유형인데 자 별표 쳐놓고 어렵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자 비율 임대차는 비율 임대차 임대차는 자 용도에서 무슨 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주로 비율 임대차를 형성하는데 자 비율 임대차의 총 임대료는 우리가 말이 없으면 연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간 총 임대료는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돈을 더 벌면 추가 임대료를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결정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추가 임대료를 계산할 때 그냥 무조건 추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약정할 때 손익분기점을 딱 정할 거예요.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매출액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료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비율 임대차를 계산할 때, 즉 손익분기점을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 그 초과 매출액에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추가 임대료를 계산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매출액, 총 매출액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료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면 처음에 비율 임대차를 약정할 때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손익분기점은 5천만 원 잡았어요. 5천만 원 이렇게 잡았고 5천만 원. 자, 일정 비율은 20%를 잡았어요. 20%. 자, 그다음에 기본 임대료는 연간이니까 1,000만 원을 잡았어요. 1,000만 원 잡고 자, 이렇게 딱 계약사항에서 손익분기점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일정 비율은 20%만큼 잡았고 기본 임대료는 1,000만 원. 얘는 언제나 내야 되는 거죠. 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매출액에 여기에 비율만큼을 추가로 낸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예상 매출액이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억이 예상되고 있대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임대료를 얼마 내겠냐라고 물어봤어요. 매출액이 1억이 예상된대. 자, 그러면 자, 이럴 경우에 임대료는 언제나 내야 되는 거
기본 임대료. 여기에 추가 임대료를 내겠죠. 자, 기본 임대료 얼마? 1,000만 원. 자, 추가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초과 매출액이죠.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매출액의 비율만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얼마? 5천만 원. 매출액이 1억이니까 넘어선 건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의 비율이 얼마? 20%니까 0.2겠죠. 계산하면 얼마? 1,000만 원. 그럼 총 임대료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또 해보죠.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예상 매출액이 6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6천만 원. 예상 매출이 6천만 원이다. 그럼 이때 임대료 얼마 내겠냐? 라고 했을 때, 자, 총 임대료는 두 개의 합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내는 거 얼마? 기본 임대료 1,000만 원. 그러면 추가 임대료는 초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죠. 초과 매출액 얼마? 1,000만 원이죠. 손익분기점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그럼 1,000만 원에 20%니까 얼마? 2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을 연간 임대로 낸다는 거예요. 그럼 월간 얼마냐? 그러면 1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100만 원씩 내면 되겠네. 그럼 만약에 예상 매출액이 4천만 원이야. 예상 매출액이 4천만 원. 자, 그러면 임대료 얼마 낼까? 언제나 내야 되는 거 뭐? 기본 임대료 1,000만 원. 추가 임대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건 없으니까 그냥 1,000만 원만 내면 되겠네 라고 계산하는 것이 비율임대차 방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원리만 이해하면.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이 추가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이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매출액의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료로 계산해서 총 임대료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분양 면적 500 있는데,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낸대.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언제나 기본 임대료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익분기점을 안 넘어서면 기본 임대료만 내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 넘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가산하는,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기본 임대료만 내고, 돈을 많이 벌면 기본 임대료에다가 손익분기점을 넘은 초과 매출액의 비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비율 임대차가 결정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 임대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좀 어렵게 보이려고 얼마다가 아니라 여기에 분양 면적은 500제곱미터, 여기에 1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산해 보죠. 자, 이렇게 그럼 예상 매출액은 이렇게 곱하면, 자, 500 곱하기 20 하면 얼마? 만이죠, 만. 만 원 얼마? 만 원. 공 8개요. 만 원. 만 원이면 4개고 만 원이면 4개니까 8개면 얼마? 1억이에요. 그냥 바로 1억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1억. 자, 기본 임대료가 1제곱미터당 6만 원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3천만 원 되겠네.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될 거고, 손익분기점은 5천만 원, 비율 임대료는 10%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임대료는 두 개의 합이다.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의 합이죠. 기본 임대료 얼마? 3천만 원, 3천. 자, 추가 임대료를 여기에, 얘는 기본이고 여기는 추가 임대료인데, 자, 추가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매출액을 알아야 되겠죠. 자, 손익분기점 얼마냐면 5천만 원. 근데 예상 매출액이 1억. 그럼 초과 매출액은 얼마?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비율이 얼마? 0.1, 10%네. 그럼 얼마? 500. 그럼 총 임대료 얼마? 3,500 이렇게 되겠네요. 3,500.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이런 문제예요. 원리를 알아야 되고, 추가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초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 돈을 못 벌면 언제나 기본 임대료만 낸다라는 걸 비율 임대차, 상업용 부동산에서 쓰는 거죠. 자,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는 뭐 한 15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가끔 등장하는 녀석인데, 자, 내용 연수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나이. 생애 주기는 건물이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어떤 단계를 나누어서 건물의 생애가 결정되냐를 얘기하는 건데, 자, 건물의 내용 연수 보죠. 건물의 수명, 건물의 나이.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였어. 우리 1단원부터 쭉 나오다가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감가 요인 나오면 세 가지. 물경기였어요. 물은 물리적. 눈에 보이는 감가는 마모파손.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언제나 외부 환경이지 내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을 때 감가를 경제적. 그 다음에 기가 기술이 아니죠. 물리적이 기술이고 이 기는 기능적을 얘기해요. 즉 부동산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였고 내부 구성 요소는 뭘 얘기하냐?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물경기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 내용 연수를 얘기할 때는 자, 물리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 이렇게 물경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마모 파손에 의해서 마모 파손과 관련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나이를 이 버팀 연수를 물리적 내용 연수라 그래요. 즉 신축이 돼서 준공되어서 얘가 없어질 때까지 철거될 때까지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의 나이를 이걸 물리적 내용 연수 가장 긴 나이가 돼요. 이게 만약에 100년이라면 이 100년 동안에서 돈 벌 수 있는 나이를 경제적 내용 연수. 이 건물의 기능, 즉 보일러나 전기나 엘리베이터 이런 기능과 관련되어서 이 기능에 문제가 없을 나이를 기능적 내용 연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돈 버는 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외부 환경과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 창출 기간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나 시장성,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게 경제적 내용 연수. 자, 기능적 유효 기간은 기능은 누가 결정한다? 내부 구성 요소죠. 이게 뭐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즉 내부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능적 유효 기간을 이걸 기능적 내용 연수. 그럼 이건 감정평가 내용과 똑같네요. 물경기라고 했을 때 나이를 얘기할 때 이때 중요한 건 감가수정이라는 거 배웠어요. 감가수정. 맞아요. 자, 언제 무슨 방식의 무슨 법에서 감가수정이 나와요? 그래요. 원가 방식의 원가법에서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하죠. 이때 무슨 원가? 제주도 원가에서 감가 총액을 빼지. 이걸 빼는 걸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한다라고 했죠. 이 감가 수정은 원가 방식의 원가법에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이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어요. 이 5가지가 정률상, 관찰, 분해. 이때 정률상을 나이와 관련되어서 내용연수법이라 그랬어요. 내용연수법, 정률상이 있고 관찰, 분해법, 관찰법, 분해법이 있었죠. 이때 내용연수는 그러면 이렇게 내용연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연수를 쓸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그래서 감가 수정할 때,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 원가법이죠.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이 감가수정에 사용하는 내용연수. 이 내용연수법이 뭐가 있다? 정률상. 이 3개의 내용연수는 어떤 내용연수를 쓰냐라고 할 때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감가수정에 쓰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법정,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이걸 행정법이라고 하니까 행정적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즉 물경기 말고 즉 세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감가상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세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임대료 수입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다? 순이감세율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순에다가 이자와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했죠. 이때 감이 뭐냐면 감가상각이에요. 이 감가상각. 이 건물이 가치가 100억이라면 감가상각은 즉 얘가 모두 없어질 때 가치가 매년 떨어지는 만큼을 세금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으로 빼준죠. 빼주면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공제해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마음대로 어떤 이제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는 얘가 임대인이 야 올해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가상각 많이 빼야 되겠다. 내년에는 만약에 돈을 조금 벌면 감가상각을 조금만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가상각은 나라에서 정하는 건물의 나이를 딱 정해줬을 때 만약에 이 가치가 100억인데 이 부동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취득가 원가가 100억이었는데 나라에 정하는 나이가 딱 50년으로 법으로 정한 나이가 딱 50년이면 50년 지날 때 이 100억이 모두 없어진다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씩 감가되는 거예요? 2억씩. 1년에 2억씩이 감가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 감가상각은 나라에서 정하는 딱 나이를 정해줘야 이 가치가 처음에 취득원가가 100억이었다라면 야, 이 법정 내용 연수가 50년이야 그러면 50년 지날 때 모두 없어진다 가정해서 1년에 세금을 정할 때 감가상각은 2억씩만 써야 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주는 나이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정 내용 연수는 무슨 법이냐면 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사용되는 법정 내용 연수, 뭘 구할 때 쓰냐?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할 게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이런 거지. 세금을 정할 때 감가상각이 필요한 건데 세금 정할 때 감가상각은 무슨 내용 연수? 법정 내용 연수, 행정적 내용 연수를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정할 때, 원가법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정할 때 감가 수정이라는 걸 할 때는 무슨 내용 연수를 쓰냐? 경제적 내용 연수.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물경기 나오면 우리 감가요인에서 눈에 보이는 마모파손, 그 다음에 경제적 나오면 외부 요인이죠.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역 분석과 관련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가격 원칙, 감가 다 관련돼 있는데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됐었죠.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관련지어서 경제적. 기능적이면 이렇게였어요. 내부 개개 기형,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 있고 내부 구성 요소와 관련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물경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고 이때 이제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세금을 정할 때 감가상각이란 말 나오면 법정 내용 연수, 행정적 내용 연수 관련돼 있고 감정평가에 감가수정이란 말이 나오면 경제적 내용 연수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건물의 생애주기 뭐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만 딱 알아도 괜찮아요. 자, 전 개발 단계, 개발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고 개발 전 단계라고 하는 거고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 이렇게 있는데 자, 개발 전 단계니까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부지만 있는 단계예요. 즉 건설 계획만 있는 계획 수립 단계. 그래서 부지가 있고 계획 수립 단계를 전 개발 단계라고 하고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딱 준공을 시켜서 완공이 딱 되는 시점까지를 이걸 신축 단계라 그래요. 완공 단계. 그럼 완공했으니까 마모 파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 마모 파손이 없으니까 물리적 감가가 전혀 없겠네. 물리적 유용성, 이 유용성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 가치가 최고인 단계는 마모 파손이 하나도 없는 단계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리적 유용성이 높다, 물리적 가치가 높다라는 건 마모 파손이 안 돼 있는 삐까뻔쩍한 단계가 언제냐 그러면 신축 단계겠지. 하나도 사용을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 단계가 가장 길어요. 가장 최장기간 건물이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제대로 작동하면서 돈을 창출하는 단계,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를 안정 단계. 기능을 발휘하는 건 이건 돈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가치가 높아지는 단계. 자, 노후 단계는 악화되는 단계예요.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부 설계, 설비 등이 악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를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쓸모없는 단계는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린 단계는 폐물 단계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의 시기를 결정하는 건 건물이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대부분은 안정 단계예요. 안정 단계인데 자, 이때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돈을 언제 가장 많이 들일 거냐를 학자들이 따져봤더니 유지 수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더래요. 그럼 이제 내가 부동산을 잘 운영 관리하려면 유지 수선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지 수선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악화됐을 때 하는 게 좋냐? 악화되기 전에 하는 게 좋냐?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악화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계량수선이 가장 효과적인 단계가 안정 단계다. 이거 하나 해석하면 돼요. 5단계, 우리 주관식 아니니까 지문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단계는 삐까뻔쩍한 단계니까 마모 파손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리적 가치가 가장 높은 단계, 신축 단계, 돈 버는 단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계는 안정 단계. 그 다음이 노후 단계, 악화되는 단계인데 언제 유지수선하는 게 좋으냐라고 할 때는 노후되기 전에 안정 단계, 계량수선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건물의 수명이 돈 버는 수명이 결정되는 단계가 안정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보험 종류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 보죠. 26회 변형해서 넘겨서
자,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니까 설계, 설비 나왔어요. 이건 내부 구성 요소죠. 내부 구성 요소면 뭐와 관련돼 있다? 기능적 감가, 기능적 내용 연수, 기능이란 말 나와야 돼요. 균형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죠. 내부, 개개, 기형,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인데 기능이니까 기능적 내용 연수와 관련됐겠지. 그래서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맞죠? 자, 사실 이 지문이 얘가 사실 좀 중요한데 얘가 아직 이걸 가지고 있어 예전에 26회 나온 다음에 그 뒤에도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건물과 부지와의 적응이냐 부적응이냐, 얘는 내부 요인의 문제냐 아니면 외부 요인의 문제냐, 이거 사실 제법 어려운 얘기예요. 건물과 부지래. 건물과 부지. 한번 잠깐 보면 혹시나 모르니까 얘가 부지고 얘가 건물인데 적응이냐 부적이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울리냐, 얘와 얘가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는 건 외부 환경의 문제냐 내부 구성 요소의 문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라면 경제적 감가가 나타날 거고 적합의 원칙에 어긋났다라고 볼 거고, 내부라면 기능적 감가일 거고 균형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거예요. 자, 이건 외부로 볼 거냐 내부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내부를 보는 거예요.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다. 우리가 이거 복합 부동산을 봤을 때 복합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이때 맞닿아 있는 부분은 내부 구성 요소를 보는 거예요. 외부라는 건 얘 밖에 이렇게 주변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건물과 부지의 적응 상태를 얘기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예요. 그럼 뭐가 관련돼 있냐면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란 말과 여기에 어울려야 돼. 이거 하나를 속여서 내진 않았지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건물과 부지, 땅과 건물, 외부 요인이네. 그럼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관련돼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복합 부동산의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 요인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기능이나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야 돼요. 아직 이걸 응용해서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 근데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 이렇게 같이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이 설계, 설비만 보면 충분했는데, 그래서 기능적 내부 요인이다. 자, 이번에 보니까 인근 지역, 인근 환경, 외부죠.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와 관련돼 있고, 자, 안정 단계에서 양호한 관리, 이건 계량이나 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량이나 수선 같은 게 이루어지면 안정 단계의 국면이 연장되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물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노후 단계에서는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다. 악화 맞죠? 자,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마모 파손이 없는 단계죠. 무슨 단계? 신축 단계라고 나와야지. 안정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관리 활동은 우리 복합 개념으로 나왔을 때 법경기 중에 무슨 관리예요? 기능이란 말은 없어. 부동산 관리에서는 법경기는 복합 개념이니까 법률, 경제,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 이때 기술적 관리에 두 개 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계 확인을 위한 경계 측량하는 거, 그거 울타리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입구의 부지에 여기 분리수거 쓰레기장이 있으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치워놓는 거,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하는 거죠. 이건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예요. 기술적 관리. 그러니까 이 부적응을 이걸 개선하는 활동은 기술적 관리고, 이건 기능적이라는 것과 감가와 관련돼 있어요. 기능적 내용 연수,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과도 관련돼 있다. 더 어렵게는 나온 적이 없지만 난 80점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체크해놓고 합격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부동산 마케팅 보죠. 중요한 거 이제 부동산 관리에서 이 마케팅 매년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맞아야 되고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자, 한 페이지만 딱 외워도 충분해요. 암기 코드가 잘 돼 있으니까. 자, 마케팅은 분양하는 거, 판매하는 활동을 마케팅, 이걸 다 전체적으로 넓게 얘기하면 판매하고 사후 관리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마케팅은
즉 판매하는 활동은 처음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즉 공급자가 잘 팔아야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에서 점차 수요자 중심으로, 아무리 공급자가 잘 팔아도 수요자가 어떤 마음 상태의 구매 결정 단계를 거쳐가지고 구매하는지에 소비자를 좀 더 분석하고 연구해야 잘 팔 수 있어 라는 걸로 바뀌어주면서 중요성이 좀 바뀌어주고 있었다. 초창기에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 중요했지만 점차 수요자가 어떨 때 구매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수요자를 분석하면서 수요자에 좀 더 집중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얘기고, 자, 한 페이지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면 이제 한 문제예요. 무조건. 자, 마케팅 활동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3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자,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일단 첫 번째,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될 것이, 시장 점유 나오면 무조건 공급자 중심이에요. 공급자 측면,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공급자가 시장을 잘 점유해야 되는 마케팅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의, 공급자 측면의 마케팅, 시장 점유. 자,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 자, 고객 점유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측면의 소비자의 심리나 소비자의 마음을 잘 분석해서 마케팅 활동해야 된다. 소비자 중심, 소비자 측면의 마케팅.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요즘 최근에 출제자가 다른 건 다 잘 외웠는데 이거 하나 미처 못 해가지고 틀린 사람 많이 있으니까. 자, 관계는 한번 팔고 끝내겠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이걸 관계 마케팅이라 그래요.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계속 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마케팅을, 이걸 관계 마케팅,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급자 중심에서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거 시장 점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고객 점유,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관계 마케팅, 이렇게 3가지 마케팅을 구성한다. 자, 공급자. 초반에는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점차 이렇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졌다 그랬죠. 초반에는 얘가 중요했는데 점차 중요성이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럼 시장 점유에는 어떤 게 있냐?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요. 시장 점유에는 STP 전략과 포피 믹스가 있는데, 영어는 딱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돼요. 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해가지고 STP 약자를 썼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STP 전략은 세표차 전략이에요. 세표차,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이때 전에 우리가 즉 개발의 타당성 분석할 때 5단계가 있었어요. 개발 타당성 분석, 지시성 타투. 이때 시장 분석에서 시장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지. 수요 공급을 어떻게 분석하냐? 세수하고 공차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수요자를 세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 똑같은 얘기예요. 수요자를 세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 이때 우리가 세수하고 공차한다, 이렇게 수요자 세분화, 공급 상품 차별화 이렇게 하나 외웠었어요. 자, 이걸 세표차, STP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세표차. 한번 잠깐 얘기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STP 전략은 세표차를 얘기해요.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먼저 수요자를 세분화를 할 거예요. 이 수요자를 세분화를 할 건데,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이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또는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자를 여러 집단으로, 작은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이걸 세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분화를 해요. 세분화하는 이유는 모든 수요자에게 물건을 팔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개발 부동산을 팔기에 적당한, 잘 사갈 것 같은 수요자 집단을 정해서 이 수요자 집단에 집중해서 마케팅 활동에서 잘 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요자가 아니라 내가 개발 부동산을 이 수요자 집단에게 파는 게 적당하겠네 라고 정했을 때 이 수요자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분화, S,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가 표적시장 선정.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내가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집단의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잘 팔려면 우리 개발 부동산, 공급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동산이 좋다라는 걸 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인식시키고 자리 잡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 상품, 이건 개발 부동산이죠.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차별화를 해야 돼요. 차별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 그랬어요. 이 포지셔닝은 위치시키는 거, 자리 잡게 하는 거. 이 공급 상품이 우리 개발 부동산이에요. 개발 부동산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우월하고 좋다, 차별성이 있다라는 걸 이 소비자에게 자리 잡게 하고 인식시키고 각인시키고 위치시키고 자리 잡게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뭐라고 하냐면 차별화라고 얘기해요. 차별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STP,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이때 하나 영어 외워야 될 것이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그래서 포차라고 이렇게 하나 외워놔야 돼요. 포차. 자, 이걸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 해서 STP 전략이라 그래요. 세표차. 자, 그러면 차별화를 어떤 걸 차별화시켜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차별화를 잘 시켜야 돼라고 얘기할 때, 이 공급 상품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표적시장의 수요자에게 인식, 각인, 위치, 자리 잡게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차별화를 잘 시켜야 되냐라고 할 때, 이때 네 가지의 P로 시작되는 걸 조합을 내서 잘 차별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네 개의 P로 시작되는 것이 첫 번째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우리말로 하면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그 다음에 판매 촉진, 홍보, 광고 이런 활동들을 판매 촉진 활동이라 그래요. 영어로 프로모션이라 그래요. 프로모션. 그래서 판매 촉진, 판촉. 그 다음에 가격도 잘 차별성을 가져야지. 프라이스라 그래요.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 그 다음에 판매 경로. 이걸 유통 경로라 그래요.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분양할지,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할지, 중개업소를 통해서 할지, 이 분양 경로, 판매 경로를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걸 유통 경로. 이 네 가지의 P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시켜서 차별화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포피믹스 전략이라 그래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점유 마케팅.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선거에 세 표 차로 붙었는데 뭔가 잘못해서 어디 갔다고? 재판가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재판가유. 근데 뭐 워낙 유명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자, 세 표 차 재판가유예요. 세 표 차 재판가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그냥 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으로 먼저 세 표 차 STP 전략, 세분화 나눈다는 거죠. 자, 출제가 좀 어렵게 보이려고 이 수요자 대신에 다른 말로 고객이란 말 쓸 수 있어요. 고객 쓸 수 있어요. 구매자 쓸 수 있어요. 자, 고객을 나눈다, 수요자를 나눈다, 구매자를 나눈다. 이 세 분이라는 건 자세히 나눈다죠. 나눈다는 건 작은 그룹으로 소집단으로 나눈다죠. 그래서 이걸 나눈다 또는 구분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눈다, 구분한다, 세분한다, 분할한다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분자가 나눌 뿐이니까. 그래서 이걸 분할한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의미가 수요자를 나눈다 개념 나오면 이건 세분화를 얘기한다. 나누는 이유는 왜 나눠요? 표적시장을 선정하려고. 모든 수요자에게 물건을 팔기 어려우니까 나눈 다음에 내가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잘 이 개발부동산을 살 것 같은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분화한 다음에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그럼 표적시장을 집중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은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적시장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활동할 거예요. 이때 마케팅 활동할 때는 차별화를 갖춰야지.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잘, 우월성이 좋다, 차별성이 있다는 걸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고 자리 잡게 하는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차별화를, 공급 상품을 차별화를 하는데 어떤 부분의 공급 상품에 차별화를 할 거냐? 이때 4개의 P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4개의 P로 시작되는 믹스, 조합해야 되는 건 뭐다? 재판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개발부동산 자체, 아파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설비는 주차장이 좋다, 최신식이다, 보안이 잘 돼 있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거. 판매 촉진은 판촉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홍보 광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촉진하려면 잘 알려줘야지. 근데 홍보 광고하면 사람들이 와서 잘 안 봐. 그럼 뭐래? 경품 행사 같은 걸 하죠. 자극시키고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야, 와서 보면 추첨해서 벤츠 자동차 경품으로 줄게. 그럼 잘 와서 보겠지. 와서 보면 오, 좋네,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거나. 자,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 얘와 얘 포지셔닝을, 차별화를 얘를 속여서 많이 내요.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 차별화는 포지셔닝, 포라고 해요. 포차, 포지셔닝은 차별화. 가격, 프라이스, 유통 경로, 판매 경로를 얘기한다. 재판가요. 자, 초창기는 이제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 STP, 포피, 세표차, 재판가유 이렇게 잘 팔려고 했는데 아무리 잘 팔아도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이잖아. 어떨 때 소비자가 잘 구매 활동을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소비자를 분석해서 마케팅 활동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자, 고객 점유로 바뀌어지는데, 자, 고객 점유 소비자 중심이고 아이다 원리가 있어요. 아이다 원리. 이 아이다 원리는 고객의 의사결정, 구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4단계의 각 단계를 아이다 단계라고 얘기해요. 아이다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외울 때 이제 고객은 소비자고, 당연히 고객은 소비자고 누구다? 아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고객은 소비자, 아이다, 아이다. 여기서 좀 영어를 외워놔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자, 아이다 원리 첫 번째, attention이라고 하는 건 주의, 주목, interest라고 하는 건 흥미, 관심을 얘기하고, desire, 얘 가장 중요해요. 욕구, 욕망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 욕망. action은 구매, 결정, 구매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4단계. 첫 번째, attention, 주의를 가졌어요. interest,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자세히 알아봤어. 알아볼수록 desire,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 욕구가 생긴 다음에 구매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는 언제나 이 4단계의 심리적 단계, 구매 행동 4단계를 거쳐서 구매 행동을 하니까 각 단계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고객 점유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 desire. 여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액션,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때 행동은 구매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가 desire. 이 D가 뭐다? desire. D로 시작되는 다른 영어 단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속여내요. desire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죠. 앞뒤를 뒤집어서 또 시험에 잘못 속여낸 적이 있죠. 액션은 맨 마지막에 가야 되겠죠. 앞에 있는 건 attention이고 액션은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중요한 거 구매 행동은 맨 마지막에 있더라. 이 아이다 원리. 누구의 심리예요? 소비자예요. 이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욕구, 얘를 분석해서 이거에 맞춰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취해야 된다가 고객점유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점이 나오면 무조건 소비자, 구매자 또는 수요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급자 나오면 안 되고. 자, 관계 마케팅은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소비자와 공급자가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관계 마케팅. 자, 그래서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팔기 위한 거예요. 이때 브랜드 마케팅,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팔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추구해. 예를 들면 뭐 현대 힐스테이트 하면 야, 입지가 좋은 데다가 항상 가치가 잘 오를 만한 고급스러운 자재로 잘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힐스테이트 얘기하면. 그럼 네가 살 때 샀지.
그럼 자식들한테 하나 사줄 때도 힐스테이 사주고, 손자한테 사줄 때도 힐스테이 사주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계속 팔기 위한 거예요. 계속 판다는 자체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전략이 대표적인 관계 마케팅의 예가 되고, 고객 관리하는 것도 관계 마케팅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이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을 통해서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 바이럴은 바이러스적인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적인이라요. 영어로 바이럴이란 뜻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잘 퍼지죠. 잘 퍼뜨리자라는 거예요. 잘 퍼뜨린 마케팅인데 뭘 통해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바이러스처럼 잘 퍼뜨리는 전략을 온라인상에서 구매 후기라든지 상품 광고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잘 퍼뜨린 전략을 뭐라고 하냐면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홍보 광고하는 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이게 좀 새롭게 나왔어요. 우리 학교론에서 기본서에 없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주로 여기 마케팅에서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라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소개시켜 줄 거고 제가 유심히 이제 시사적인 내용들을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서 나중에도 계속 설명할 텐데, 자, 전통적으로 답을 낸다라면 이 세 개,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세 가지 하나씩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예를 들면 3,3면 보죠. 왼쪽에 기출 보니까 시장 점유 전략 수요자 측면 맞아요, 틀려요? 딱 보고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 점유는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이어야 돼요.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을 선정하거나 이 목표 시장은 이건 아까 우리가 세표차, 표적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시장을 목표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시장을 점유하는 거. 어쨌거나 시장 점유하면 공급자 중심 나와야 되고, 그 아래 보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고객 점유는 누구? 수요자 중심. 근데 보니까 여기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시장을 점유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시장 점유 마케팅이겠지. 그럼 얘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나와야 돼요. 이런 지문을 보고서 시장 점유 나오면 공급자 중심, 고객 점유 나오면 수요자 중심, 무조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자, STP 전략을 보면 세표차죠, 세표차. 먼저 첫 번째 뭐하고?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죠. 누구를 세분화? 수요자를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급 제품을 뭐한다? 차별화. 그래서 세표차 STP 전략이죠. 자, 세표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세분화 얘기할 때 수요자 말고 다른 말로 고객, 구매자 이런 말 쓸 수 있고, 분할한다, 구분한다, 나눈다 이런 거 다 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피믹스는 재판가유가 있죠. 재판가유. 자, 차별화를 시킬 건데 이 공급 제품의 어떤 부분을 차별화를 잘 시킬 거냐라고 할 때 4개의 피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야 돼 라고 할 때, 자, 프로덕트 제품, 그 다음에 프로모션, 판매 촉진, 판촉,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경로, 분양 경로. 자, 제품은 공급 제품 개발 부동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자체를 얘기할 때 우리 아파트가 친환경적이다, 나무도 많이 있고 설비도 최신식이고 아파트에 골프 연습장도 있어, 엘리베이터 빨라, 주차장도 넓어, 이런 것들은 다 공급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촉진이에요. 판매 촉진. 잘 팔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 홍보 광고 해야지. 그래서 홍보 광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보러 안 온대. 그럼 뭐 해야 돼? 끌어당겨야지. 그러면 자극 유인하기란 행위로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경품 행사, 경품의 별표, 경품 행사 나오면 무조건 판매 촉진 얘기하는 거예요. 잘 팔기 위해서 자극하고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자, 가격 얘기할 때 비싸게 팔면 고가, 싸게 팔면 저가. 시가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으로.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은 소수의 고객이 유치하거나 우리 제품이 월등히 좋다, 독점이 되어 있다, 그럼 비싸게 팔아도 상관없지. 자, 싸게 팔 때는 빠른이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때, 시장을 빠르게 침투시키려고 할 때 내가 싸게 파는 것을 저가 전략. 빨리 팔려면 싸게 팔아야 돼요.
자, 시가 전략은 이건 남들 파는 것과 비슷하게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래서 경쟁자 가격을 고려해서 경쟁자와 유사하게 판매하는 거, 추종해서 판매하는 거, 남이 파는 가격과 추종해서 따라서 판매하는 걸 시가 전략. 가장 중요한 건 신축 가격 전략, 별표, 신축 가격. 자, 신축 가격을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신축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걸 신축성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을 일관되게 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즉 같은 자재, 같은 구조로 만드는 아파트지만 층수에 따라서, 방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이걸 신축 가격이에요. 중요한 건 뭐야? 다른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 이런 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를 신축 가격 전략, 이걸 다른 말로 적응 가격 전략이라고도 해요. 적응 가격 전략. 가격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적응시켜서 팔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고가, 저가, 시가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게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신축 가격 전략. 요즘 뭐 분양할 때는 다 층수마다 가격, 분양가가 다르잖아요. 이런 걸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자, 유통 경로는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죠. 분양 경로, 유통 경로. 야, 분양 대행사를 통하겠냐, 직접 하겠냐,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겠냐, 금융기관을 통해서 분양하겠냐, 분양을 어떤 경로로 하겠냐를 얘기할 때 플레이스, 유통 경로. 뭐 이건 한글만 읽으면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에서 넘어가서 고객 점유, 소비자 측면, 얘가 중요해요. 핵심. 고객은 소비자다. 누구 심리? 소비자 심리. 누구 행동? 소비자 행동. 그래서 4단계가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 desire가 가장 중요하다. 이 원리를 아이다 원리. 아이다 원리는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 행동하는지의 4단계의 심리적 단계, 구매 행동 단계를 얘기하고 이거에 바탕으로 해서 이 4단계를 잘 분석해서 각각 각 단계마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취해야 되라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한다. 고객이죠. 다 고객의 구매 행동이나 의사결정, 결국은 다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심, 구매자, 고객의 심리나 욕구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취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고. 한번 보죠. 오른쪽에 기출. 관계 마케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아이다 원리 나왔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이다는 뭐? 고객 점유죠. 고객 점유. 고객 점유, 소비자 중심. 여기에 소비자의 욕구 이렇게 나와야 돼. 아이다. 자, 고객은 소비자고 아이다. 고객 점유, 소비자 중심, 아이다 원리가 적용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관계는 뭐 지속적인 관계고 읽어보시면 되고,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게 하나 나왔어요. 노벨티 광고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노벨티 광고. 유난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기본서에 없는데 새로운 게 가끔 튀어나오는 게 마케팅 단원이에요. 7단원 개발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개인 또는 가정이 이용된 실용적인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서 분양 광고에 활용되는 것을 이걸 무슨 광고라고 하냐라고 할 때 노벨티 광고라고 한다.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노벨티. 노벨티는 실용적인 장식품을 영어로 노벨티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라이터 같은데 또는 깍티슈 같은데 물티슈 같은데 전화번호나 이렇게 상호 적어놓고 이렇게 광고하죠. 이렇게 홍보 마케팅 하는 것을 노벨티 광고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놔요. 우리 뭐 분양할 때 많이 하잖아요. 분양할 때 깍티슈나 물티슈 같은 걸로 홍보 광고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노벨티 하나 기억해놔라.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앞 페이지 넘겨가지고 이거 하나 보죠.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12페이지에 보면 이 두 개가 있는데 참고와 보충이 있는데, 먼저 보충 한번 아래 보면 시장 침투 전략이죠. 침투한대, 침투. 자, 침투한다는 건 원래 우리 침략 전쟁 그런 거 있잖아.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데, 누가 있는데 없을 때 들어가는 건 침투라는 말을 쓰잖아요. 누군가 있는데 내가 다시 들어갈 때 이걸 침투, 침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 제품을 다시 덕에 시장에 집어넣어서 내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그럼 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나오면 무슨 가격으로 판매하느냐를 얘기할 때 저가로 판매하는 거예요. 저가.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제품을 다시 또 팔게 하려면 싸게 파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걸 시장 침투 전략이란 말을 써요. 침투란 말 나오면 싸게 팔아야지. 자, 그 다음에 초기 고가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스키밍 전략이라 그래요. 스키밍.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전혀 영어 단어는 관련 없지만 스키 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스키 탈 때 어떻게 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스키 봤잖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파냐면 비싸게 팔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 싸게 파는 걸 얘기하는 걸 이걸 스키밍 전략이라 그래요. 초기 고가 전략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도 없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거의 이건 뭐 독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싸게 팔아도 관심 있는 사람은 살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올 때는 처음엔 비싸게 팔고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퍼져나가서 희소성이 좀 떨어지면 가격을 좀 더 점차 낮추면서 시장을 확보하는 걸 이걸 스키밍 전략이라 그래요. 특히 핸드폰 신제품이 나올 때 주로 이런 전략을 취해요. 우리 아이폰은 처음에 비싸. 시간 지나면 점차 싸지고 이런 걸 스키밍 전략, 초기 고가 전략이라 그래요. 처음엔 비싸게, 점차 싸게. 스키밍이니까 스키 탄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비싸게, 점차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난히 이 단원에서만 새로운 단어가 가끔 등장하니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바이럴이면 바이러스적으로 이죠. 온라인상에서 잘 빠르게 퍼뜨리는 거죠. 이런 단어도 기억해놔야 되고. 자, 넘겨서 문제 한번 보죠. 자,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자, 부동산 마케팅은 요구에 맞게 개발하고 어쩌고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냥 좋은 얘기예요. 두 번째, STP 전략은 뭐라고? 세표차 이렇게 나와야죠.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맞아요? 맞죠?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그래서 세표차, 차별화 대신에 포지셔닝 나와도 괜찮죠? 이때 시장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세분화, 시장 세분화 똑같은 말이에요. 3번에 세분화 전략은 이라고 나왔어요. 세분화. 그럼 누구를 나눈다? 수요자를 나눈다죠. 수요자, 구매자, 고객을 나눈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하기 위해서 수요자 집단을 세분한다, 나눈다, 구분한다. 맞는 얘기죠. 세분화. 네 번째, 표적시장 전략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서 표적시장 선정은 첫 번째 뭐래요? 세분화를 할 거 아니야. 세분화한 다음에 표적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서 선정된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기에 판매, 마케팅 활동하는 걸 표적시장 전략, 표적시장 선정이라고 얘기한다. 맞는 얘기고. 5번에 아이다 원리, 아이다. 자, 고객의 의사결정 단계의 심리 4가지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attention, interest, desire 맞죠? desire 맞고, 그 다음에 행동. 순서는 4개밖에 나왔네요. 공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구 욕구? 소비자, 수요자, 고객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마케팅을 극대화는 시장 점유 마케팅의 전략이 하나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나와야 돼요. 고객 점유. 아이다, 소비자, 고객 점유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이게 34회에 나왔던 문제였고, 자, 두 번째, 자,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죠. 자, 포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피 전략에 옳은 거, 연결이 맞은 거. 자, 아파트 단지 내에 실개천도 있고 설비도 좋고 뭐가 좋다? 제품 얘기하는 거야. 아파트 제품, 공급상품 제품.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중개업소를 활용했대요. 뭐 할 때? 분양할 때. 분양대행사를 통하냐, 중개업소를 통하냐, 분양할 때. 분양이니까 유통경로 얘기하는 거죠. 유통경로. 자, 분양가를 책정했대요. 가가 가격이지. 그래서 가격 얘기하고, 경품으로 판매 촉진 활동하는 거죠. 자극하고 유인시키기 위한 전략이 판촉, 판매 촉진, 판촉.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프로모션이라 그랬어요. 아까 차별화를 얘기할 때는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썼고. 세 번째 보죠. 틀린 거. 자,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케팅의 중요성도 달라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점유에서 고객 점유 쪽으로 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고, 자, STP 전략이란 세표차죠.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시장 선정, 판매 촉진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차별화 또는
포지셔닝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표차 이렇게. 3번에 보니까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해서 라고 나왔어요. 남이 파는 가격과 비슷하게 판다는 거죠. 이걸 시장 가격이니까 시가라고 하죠. 그래서 포피 가격 전략 중에서 뭐다? 시가 전략. 자, 관계 마케팅은 이 관계는 어떤 관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죠. 고객과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관계 마케팅.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이죠.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뭐가 있다? STP, 포피, 세표차, 재판가요가 있다. 포피와 STP 전략이 있다. 맞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올 걸 대비해서 몇 개를 좀 배운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핵심 요약 과정, 3, 4일 과정은 8단원부터 시작했어요. 감정평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단원 개발관리론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메가랜드 통합인원서의 전 범위를 다 한 번쯤은 다 배운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진도를 제가 핵심 요약 정리하면서 빠르게 나갈 거니까 전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체크된 거에 다시 좀 중요성을 두면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보죠.